여러분 혹시 내가 사는 땅 아니면 뭐 관심 있는 그 땅이요. 이게 어떤 규칙으로 관리되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의 토지 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보통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르죠. 이 법 아래서 좀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3단계의 규제를 받아요. 그게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 용도구역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국토의 개발과 보전,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게 용도 지역이에요. 모든 땅은 일단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 넷 중 하나로 무조건 지정이 되고요. 거기서 기본적인 활용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나, 그 건폐율, 또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나, 용적률 같은 기준들이 여기서 딱 결정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의 땅에는 딱 하나의 용도 지역만 지정된다는 점이에요. 중복이 안 돼요. 아, 하나만요? 네. 그 위에 이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덧붙이는 게 용도 지구입니다. 뭐 경관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재해를 막는다거나 이런 이유로 필요에 따라서 지정되고 이건 또 여러 개가 중첩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용도 구적은 그 용도 지역이랑 용도 지구 위에다가 한 겹 더 씌우는 그런 규제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기존 규칙들을 더 강하게 묶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반대로 풀어주기도 하면서 좀 특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차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시가 막 그냥 커지는 걸 막는다든지 아니면 계획적인 개발을 이끌어낸다든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겠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법에서는 용도구역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뭐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 이런 걸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하거든요. 네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강화 또는 완화예요. 강화 또는 완화. 네, 이게 그냥 기존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효력을 바꾸거나 뭐랄까 재정의할 수 있는 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죠. 단순 규제가 아니라 토지 이용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도구,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한다 이건 뭐 개발을 더 까다롭게 한다 이렇게 쉽게 와닿는데 그럼 완화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좀 반대되는 개념 같은데요? 대부분의 용도구역은 사실 강화를 하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요. 거기는 기존 용도 지역, 만약에 그게 자연 녹지 지역이었다면 이론상 가능했던 개발 행위들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확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같이 정반대 역할을 하는 용도 구역도 있어요. 이건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는 쪽이에요. 아, 정말요? 네, 이 구역은 좀 낡은 도심이나 아니면 특정 거점 지역의 복합적인 개발을 좀 밀어주기 위해서 지정하는데요. 건폐율, 용적률, 뭐 높이 제한 같은 기존의 여러 규제들을 아주 파격적으로 풀어주거나 아예 적용 안 할 수도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와, 파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용도구역이라는 게 도시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는 엑셀러레이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생각보다 꽤 유연한 정책 카드인 셈이에요. 단순히 묶어두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결국 개별 땅의 쓰임새를 넘어서서 도시 전체의 어떤 건강한 성장이라든지 토지 이용 질서 같은 큰 그림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별 용도 구역들이 다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도시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전략적인 도구로서 기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국토계획법이 정한 5가지 용도구역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곳이죠. 네, 개발 제한 구역은 그 지정 목적이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는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걸 막는 거고요. 네. 둘째는 도시 주변의 푸른 자연환경을 지켜서 시민들한테 좀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예요.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가 그렇죠. 아, 안보상의 이유도 있군요. 네.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하는데 이 별도 법률로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5가지 용도구역 중에서 규제가 제일 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강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뭐 건축물 새로 짓는 거, 용도 바꾸는 거, 땅 파거나 메우는 거 같은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거의 모든 개발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 거의 모든 게요? 네. 근데 예외는 또 있어요. 뭐 도로 같은 공공시설이나 축사, 창고 같은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구역 지정되기 전부터 살던 주민들을 위한 주택이나 작은 가게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제한적인 신축, 증축, 그리고 국방 관련 시설. 이런 법에서 딱 정한 예외적인 경우들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보전 원칙이랑 또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좀 보이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공원, 녹지 이런 느낌이 확 오네요. 네, 맞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말 그대로 도시 안에서 나무나 풀이 잘 자라고 있는 산지처럼 자연환경이 좋은 곳의 개발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경관도 보호하고 또 시민들한테 쉴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강하죠.
이건 주로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요. 근거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도시공원법입니다. 그럼 여기도 개발 제한 구역처럼 개발이 거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틀은 비슷해요.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은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보다는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뭘 짓더라도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높이는 3층 또는 12m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명확한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치로 딱 정해져 있군요. 네, 사실 이 제도가 나온 배경에는요. 과거에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공원 부지로 계획만 해놓고 땅을 사들이지 못해서 개인 재산권 행사를 너무 오랫동안 막았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대안적인 성격도 있어요. 직접 매입하는 대신에 행위 제한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좀 바뀐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 구역입니다. 시가화를 조정한다. 뭔가 도시가 되는 속도를 조절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네,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나 그 주변 지역이 갑자기 막 무질서하게 건물들로 채워지는 것. 이걸 막고 좀 더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핵심은 개발을 일정 기간 동안 멈추게 하는 것, 즉 유보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보요? 네, 보통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만약에 이게 국가계획이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요. 이 구역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뭘까요?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시가와 유보기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이에요. 기간 제한. 네,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딱 기간을 정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음 날 바로 자동으로 지정 효력이 사라집니다.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인 보존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 성장의 속도 조절 장치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한시적이네요. 맞습니다. 이 유보기간 동안에는 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택지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도시계획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요. 농업용 창고를 짓거나 기존 주택을 좀 늘리거나 하는 아주 제한적인 행위만 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다만 또 주민들 생계랑 직결된 작은 축사 같은 거 300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이런 경우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서 일시적인 개발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좀 줄여주려는 배려도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용도구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군요. 이건 이름만 들어도 바다나 강이랑 관련이 깊겠네요. 그렇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름 그대로 물고기 같은 수산자원을 지키고 또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바다, 강, 호수 같은 공공수면이나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에 지정됩니다. 이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권한을 가지고요. 수산자원 관리법이 그 근거 법률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활동들이 주로 제한을 받게 될까요? 수산자원 보호니까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규제의 초점이 명확하게 수산자원 보호, 특히 물이 오염되는 걸 막는 것, 수질 오염 방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이나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개발 행위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도 양식장 같은 수산업시설이나 지역 주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주택 증축, 작은 가게 운영 이런 걸로 상당히 한정적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특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구역 안에 있는 땅은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 규제도 동시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땅이 농지다. 그러면 농지법 규제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와, 규제가 겹치는군요. 네. 하나의 땅에 여러 법률의 규제가 이렇게 겹겹이 쌓일 수 있어서 실제로 내가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나 파악하려면 관련 법규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복잡함이 있습니다. 네,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이름부터 앞선 네 곳하고는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건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 뜻입니다. 입지 규제의 최소구역은 다른 네 구역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화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좀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가능하게 해서 낡은 도심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키우려고 도입된 제도예요.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러니까 보통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합니다. 주로 어떤 곳들이 대상이 되나요? 잠재력은 있는데 좀 규제에 묶여있던 그런 곳들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딱 그런 곳들이에요. 도심이나 부도심의 오래된 지역, 아니면 기차역, 버스터미널처럼 사람들 많이 오가는 곳 주변, 또는 낡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좀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런 곳들이 주요 대상이죠. 이런 곳들이 발전 가능성은 충분한데 기존의 좀 획일적인 용도 지역 규제 때문에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여기서 핵심은 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말 그대로 맞춤형 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그 구역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을 만드는 거죠. 맞춤형 규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자유도가 주어지는 건가요?
상당히 파격적일 것 같은데요. 네, 꽤 파격적입니다. 기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 정해놨던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같은 핵심 규제들을 이 계획을 통해서 상당히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뭐 미술작품 설치 의무라든지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같은 거, 심지어는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규정 같은 다른 법률의 조항들까지도 적용을 안 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까지도요. 네, 말 그대로 해당 구역을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로 만들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길을 확 열어주는 겁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주거 기능 비율을 높여주는 등 추가적인 완화책을 내놓고 있어요. 와, 5가지 용도구역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각기 다른 목적이랑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걸 좀 그룹으로 나눠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 5가지 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서 크게 3그룹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보전에 무게중심을 둔 그룹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여기 속하겠죠. 자연환경이나 경관, 자원을 지키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곳들이에요. 네, 보전 그룹. 둘째는 성장관리 및 유보 성격의 그룹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대표적이죠. 이건 영구보전보다는 개발 속도를 좀 조절하고 계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잠시 개발을 멈추는 역할을 하고요. 성장 관리 및 유보. 마지막 셋째는 개발 촉진 그룹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유일하게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낡은 도심을 되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발 촉진. 보전, 유보, 촉진이네요. 네, 이렇게 보면 용도구역 제도가 단순히 땅을 꽁꽁 묶어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풀고 때로는 속도를 조절하는 등 도시를 관리하는 아주 다양한 정책 목표를 수행하는 뭐랄까 다채로운 도구상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규제 강도 면에서도 개발 제한 구역이 가장 강력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오히려 규제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완화하는 쪽이라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또 어떤 구역은 국토부나 해수부 같은 국가부처가 지정하고 어떤 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등 지정지체가 다른 것도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부처가 직접 지정하는 개발 제한 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그만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국토 전체의 균형이나 국가안보, 핵심 자원 보호 같은 거시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반면에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과화 조정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지역적인 맥락에서의 도시관리나 개발 필요성에 따라서 지정되는 경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거죠. 각 구역의 지정 목적, 지정권자, 규제의 방향성 강화냐 완화냐, 그리고 근거가 되는 법률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점들과 각 구역의 역할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용도구역이라는 제도가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특정 땅을 사서 무언가를 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용도구역 지정 여부가 그 계획의 성패, 나아가서는 그 땅의 가치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결정적인 영향이요? 네. 그래서 땅의 가령성을 볼 때 단순히 용도지역, 그러니까 뭐 이게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이것만 확인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정보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정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 규지정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보통 루리스라고 부르는데요.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루리스요. LURIS. 네, 거기서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필지의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세히 다룬 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편리하네요. 네, 근데 만약 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면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구역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 뭐 개발제한구역법이나 도시공원법 같은 것들,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 찾아서 정확히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이랑 조례까지요? 네, 이게 다 재산권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도시계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잘못 알고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수산자원보호구역처럼 여러 법의 규제가 중첩될 수 있다면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이 용도구역 제도의 변화 자체가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거군요. 네, 과거에 막 고도성장기에는 개발제한구역처럼 도시 확산을 막는 강력한 통제가 중요했다면 지금처럼 도시 성장이 좀 안정화되고 또 낡은 도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커진 시점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처럼 특정 지역의 잠재력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촉진제도가 등장하고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네, 확실히 흐름이 보이네요. 앞으로 국토나 도시계획은 과거처럼 좀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상황과 또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에 맞춰서 규제를 더 유연하게 설계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도구역 제도는 바로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용도구역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땅을 묶는 규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보전부터 촉진까지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제도라는 걸 알게 됐네요. 네, 그렇죠. 오늘 살펴본 이 용도구역 제도는 결국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 고민을 담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들 앞에서 이 용도구역이라는 도구 상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고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런 걸 상상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